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요. 훗날 뒤를 돌아보면은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XRP를 둘러싼 이런 소송들, 규제의 혼란, 그리고 가격 정치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점들은요, 결코 무의미하지가 않았었다라는 거. 이 모든 점들이 이제 금리 인하랑 규제 명확성, 그리고 기관 자금이라는 이런 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XRP를 제도권 금융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견뎌낸 사람들만이 완성된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고객들한테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라 관련 권고를 내놨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죠. 지금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험하다라면서 외면받았던 리플의 XRP가 어떻게 전통 금융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된 건지 이 표면적인 뉴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들이 움직여 왔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통화 정책들, 규제, 기관 자금 흐름까지도 어떻게 하나의 방향으로서 수렴하면서 XRP를 둘러싼 판을 뒤바꿔 나왔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에서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전환, 그러니까 유동성의 귀환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이 높은 금리는요, 결국에 2025년 접어들면서 변화의 기로에 섰다라는 거. 인플레이션 잡혔지만 그 대가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2025년 하반기 이 미국 연준 측에서는 마침내 긴축 사이클을 끝내고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 9월달에 이어가지고 10월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현재 금리가 3.75에서 4% 범위까지 내려왔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5%를 넘던 미 국채금리가 이제 3%대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 돈들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국채 이자로 5%를 벌 수 있을 때는 굳이 위험한 투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죠. 이제 3%대 수익률로는 만족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결국에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흐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2025년 4분기 들어서 비트코인과 XRP를 포함한 암호자산 시장으로서 시장자금 유입이 눈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면서 가계에는 여유자금이 생겼고, 이 중에 일부가 투자시장으로 흘러들어온 영향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에 때문에 수문이 다시 열렸다는 셈인 거고, 근데 전 세계가 일제히 돈을 푸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미국은 돈줄을 풀고 있는데 정반대로 돈줄을 죄는 곳도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행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초저금리 정책을 2025년 들어서면서 드디어 철회하기 시작을 했고, 11월 말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1.88%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17만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글로벌 자금 흐름에 작은 충격파를 주고 있습니다.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던 이른바 엔화 캐리 트레이드, 이 자금들이 일본 금리 상승 소식에 급하게 청산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과 XRP를 포함한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도 매도 압력까지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 충격을 금세 소화해버렸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미국발 유동성의 순풍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겠죠. 일본의 긴축이요, 이 엔화 자금의 회수를 불러왔었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 완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풀어놓은 이런 유동성들, 이게 그 충격을 상쇄하면서 전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시경제의 큰 물줄기가 바뀌면서 투자자들의 시각도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하게 돈이 풀려서 위험자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 지금의 경제 환경 자체가 과거랑은 다른 이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서는 현재를 지정학적인 불안전성이랑 이 국가부채 급증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이 달러 같은 기축통화의 가치도 예전만 같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즉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겠죠. 이 금이랑 비트코인만 거론되던 이 대화에서 이제는 XRP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기술주 취급을 받던 암호화폐가 이제는 디지털 금처럼 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안전판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의 흐름이 암호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 배경은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동성이 넘쳐도 이 규제가 불투명하면요, 큰 손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선뜻 뛰어들지 못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 법이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은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히 뜻깊은 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 오랫동안 가려지지 않던 이 규제의 안개가 거의 거친 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을 볼까요? 2020년대 내내 이어진 XRP 관련된 법적 분쟁이 올해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XRP 투자자들을 짓눌렀던 이 최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XRP가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면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증권이 아닌 암호자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알트코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뒷전으로 밀렸던 XRP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마련이 됐다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법적 명확성을 바탕으로서 11월 달에는 미국 증시의 XRP 현물 ETF까지 상장되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유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럽연합은 지난해 말에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포괄 규제 법안 미카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유럽 시장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오히려 시장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테라 루나 사태처럼 소비자 피해를 부른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애초에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엄격히 차단을 했고, 이 준비금 100%를 갖춘 투명한 스테이블코인만 살아남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라이선스를 받으면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추가 승인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이 패스포팅 제도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전역에서 쉽게 사업을 펼칠 길까지도 열렸습니다. 규제가 혁신을 옥죄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본도 역시 움직이고 있죠. 일본은 암호자산을 기존의 자금 결제법이 아니라 금융상품 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이런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까지 암호화폐를 은행이 직접 취급하지 못했었지만요, 앞으로의 은행이 고객자산으로서 암호자산을 보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개인분들에게는 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의 최고 5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거를 주식과 같은 분리과세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안전한 제도권 안에서 세금 부담까지도 줄여가면서 암호자산 시장을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현재 일본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2025년 현재 시점, 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가 되고, 암호화폐가 회색지대에 머물던 시대가 끝나가고요. 이제 제도권의 명확한 룰 아래서 시장이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돈줄이 풀리고 규제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큰손들의 행동이겠죠. 과연 미국 월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는 신호탄이 바로 며칠 전에 쏘아 올려졌습니다. 2025년 12월 초,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산관리 고객들한테 포트폴리오의 1에서 4%를 디지털 자산에 할당해라 관련 권고를 내놓았다는 거고, 업계에 몸담은 사람들조차도 놀랄만한 소식이었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하의 메릴과 프라이빗뱅크 같은 여러가지 자산관리 부문에 15,000명에 달하는 재무 어드바이저들이요, 이 고객한테 먼저 암호화폐 투자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는 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은 위험해서 다루지 않다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먼저 암호화폐도 좀 담아봐라 이러면서 나서는 겁니다. 이 결정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은 약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봤을 때 4천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1% 정도만 암호화폐로 이동한다라고 가정해보죠. 이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원에 달하는 신규 매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 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같은 리플 자산들을 사들이게 되면은 이 가격이 얼마나 강력한 상승 압력이 될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실제로 현재 미국 월가에서는요, 이 최소 포트폴리오의 1% 이상은 암호자산에 넣어라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 피델리티는 평균 1에서 3%, 모건스탠리는 2에서 4%,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조차도 포트폴리오의 1에서 2% 정도는 디지털 자산을 갖고 가야지 이 전체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개선된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적어도 약간은 담고 가야 되는 자산으로 격상되었다는 게 현재 미국 월가의 컨센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번 행보 자체가 그 흐름에 방점을 찍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이 깔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주목받는 주인공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인데요. 이 거시경제의 순풍, 규제 명확화, 기관자금 유입이라는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XRP가 2025년 4분기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냥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린 변화들이 더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네트워크 자체의 성장까지도 뒷받침되어주고 있는데요. 운체인 지표를 봤을 때 리플 레저 1의 활성 지갑 숫자가 약 21,000개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 이슈처럼 이 큰 뉴스가 있을 때마다 그 수치가 크게 뛰어오르는 패턴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신규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는 신호인 거고, 일일 트랜잭션 숫자도 역시 하루 평균 80만에서 120만 건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단순 송금 거래만 많은 게 아니죠. 2024년 이 도입된 타일 중앙화 거래소 덱스랑 포함해가지고 AMM 기능까지도 이용한 이 다양한 거래, 그리고 토큰 수합 활동까지도 리플 레저에서 전부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리플 레저가 송금 전용만 같다라는 평을 들었지만요, 이제는 디파이랑 토큰 발행까지도 전부 다 아우르는 종합금융 네트워크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XRP 생태계로 유입되는 시장 자금의 지리적인 분포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XRP에 대한 열기가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요, 한때 XRP 거래량이
전체 거래의 29%까지도 상승하면서 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XRP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 과거에도 한국 시장의 강세장은 이 글로벌 강세의 전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국내 시장이 과열되거나 아니면 거품이 끼지는 않았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 자체가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지켜보셔야 될까요?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점, 이 시장은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바로 실물자산 토크나 RWA, 이 시장의 본격적인 개막입니다. 리플을 포함한 여러가지 기업들은요, 이 부동산이나 채권, 탄소 배출권 같은 이런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이미 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커스터디 수탁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리플레저에서 이 다양한 실물 자산들이 거래되는 이런 미래를 준비 중에 있고요. XRP가 전 세계 모든 가치를 전송하는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한층 스케일이 커진 비전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은 이 하락장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요, 이런 구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먼저 생각해보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겁니다. 하락장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멈추고 싶어지고 또 계좌를 닫고 싶어지고요. 이 심지어 시장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실 거라면은 그 시간만큼은 단순한 고통의 구간이 아니라 이 준비의 구간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지금의 하락을 피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가격이 빠져있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종목이 끝까지 버티는지, 어떤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는지, 어떤 선택들이 내 성향과 맞지 않는지처럼 이 하락장은요, 나의 투자 스타일과 한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실적인 시험지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해요. 무작정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자산을 리스트로 정리해보고 왜 매수하고 싶은지, 어디까지 떨어져도 괜찮은지 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나만의 기준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투자자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차트가 아니라 나를 먼저 분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상승장은 짧게 느껴지고요, 하락장은 또 길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의 차트, 리플의 과거 움직임, 이 800원에서 4,900원까지 얼마 만에 상승했는지까지 여러가지 한 번의 과거 패턴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시간의 활용도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상승장을 원하지만요, 또 현실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상승장만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하락장에 대해서의 이런 대응 방법들 조금씩이라도 찾아 나서는 게 현명한 투자 시장의 대응 방법이 되실 겁니다. 하락장에서 손을 놓아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요, 하락장에서 준비를 시작하시면 비록 당장은 계좌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런 시간들 분명히 나중에 결과로서 연결될 수 있는 자산으로 쌓이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시기는 기다림이 아니라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에 가깝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고, 그걸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또 다음 흐름 앞에서 덜 흔들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는 상승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락장 속에서의 태도였다는 것들.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는 이 하락을 피해간 사람이 아니라 하락 안에서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이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 반대로 또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은 영상에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 이 자료는 실제 버튼을 누를 때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서입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이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이 신사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든 것들은 준비된 필연의 결과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대담한 18만 달러 예측은 절대로 헛된 꿈이 아닙니다. 규제 완화랑 기관 자금들, 기술 혁신이라는 이 거대한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서 치밀하게 설계된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가오게 될 암호화폐 XRP 슈퍼사이클은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보상입니다. 두바이의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장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8만 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다. 이 순간 장내가 술렁이면서 황당한 낙관론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었지만요. 이 갈링하우스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대담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인 뉴스 뒤에서 어떤 거대한 설계랑 흐름이 이 숫자를 뒷받침하고 있기에 이런 한 기업의 수장이 이렇게 자신있게 미래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보였던 조각들이 한데 모여서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파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는 그 파도의 정중앙에 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의 이런 자신감들은 절대로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 그 전망 뒤에서는 이 시장 구조를 뒤흔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발 규제 환경의 대전환이겠죠.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랑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에 가혹한 역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리플 XRP를 비롯한 코인들은 증권일지도 모른다는 위협 아래 숨죽여야 됐었죠. 근데 2025년 들어가면서 이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거.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가지고 친암호화폐 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섰고, 증권거래위원회 SEC 수장 자리에도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인물이 앉았습니다. 이전까지 집행을 통한 규제에 몰두하던 SEC는요, 이제 공시 중심의 투명한 규제로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대 초반 내내 이어졌던 이 무차별 소송 러시는 자취를 감췄고,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이었던 SEC 대 리플 소송도 2025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XRP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면서 미국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불확실성들이 먹구름이 일순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과 제도 측면에서도 탄탄한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2024년 이후에 방치되어 있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서 암호화폐가 충분하게 탈중앙화되면요, 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하는 기준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스테이블코인에는 연방 차원의 엄격한 규율들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 현금이라거나 국채로 뒷받침되고, 또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스테이블코인만 합법적으로 승인된다거나 이런 변화들입니다.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는요, 이렇게 새로운 규정들에 부합되도록 설계된 덕분에 이제 현재 미국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달러가 되었다라는 거. 규제 환경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던 대형 금융기관들도 암호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빗장이 풀렸다라는 거. 예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에 따르는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들 때문에 리플 XRP 같은 자산들이 제값을 못 받았었지만요, 이제부터는 그런 디스카운트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미국발 명확한 규제들이 생기면서 XRP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격상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기관 자금의 물결이 밀려들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규제가 명확해지자마자 시장에서는 곧바로 XRP 현물 ETF 승인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2025년 11월 이 미국 SEC는 첫 번째 현물 ETF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승인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죠. 근데 XRP ETF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규제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방증인 거고, 비트와이즈, 캐나리 캐피털, 그레이스케일까지 이 네로라는 운영사들이 앞다퉈서 XRP ETF를 신청했고요. 그 일부는 이미 거래소 상장을 허가받았습니다. ETF가 잇따라 등장한다라는 거는 미국 월가의 거대 자금들이 합법적인 통로를 얻었다라는 의미겠죠. 이제 연기금이나 보험사, 은행 펀드들도 손쉽게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몰려들면은 그만큼 대량의 XRP 매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실제로 XRP 현물 ETF 승인 소식 이후에 주요 거래소들의 XRP 예치량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역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은 투자자가 ETF로 몰리고, 그 ETF는 다시 기초자산인 XRP를 추가 매입합니다. 이렇게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팩터를 흔히 플라이 휠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XRP 시장에 바로 이런 효과들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거. 더더군다나 XRP의 총 공급량 중에 상당 부분은 리플 에스크로 계정에 묶여 있거나 중장기 투자자 지갑에 잠겨 있습니다. 이 겉보기 유통량은 많지만요, 실제로 즉시 거래 가능한 물량은 훨씬 적다라는 뜻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ETF를 통한 대규모 매수세까지도 가세한다, 이 공급 쇼크에 가까운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팔 수 있는 물건은 귀해지는 이 수급 불균형이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운다라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눈은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이 초대형 플레이어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은요,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주로 집중을 해왔었지만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지금 이 시점, XRP도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차례 블랙록이 XRP ETF를 준비 중이다, 이런 소문만으로 시장이 출렁인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소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에 회의적이던 뱅가드조차도 입장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 말 뱅가드 측에서는요, 이 자사 브로커리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ETF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XRP 현물 ETF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막대한 연금 자금, 401k나 IRA 같은 것들이 간접적으로 리플 XRP에 유입될 수 있는 본격적인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직하고 끈적한 장기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시장은 일시적인 광풍이 아니라 탄탄한 기반이 있는 상승장으로 성숙하게 될 겁니다. 기관머니의 진입들은 XRP를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거대 자산군의 일원으로 재평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 게다가 최근에 테더의 몰락과 더불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는요, 이 XRP랑 환상적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거. 이 많은 분들께서 스테이블코인이 있으면은 굳이 리플 XRP 같은 변동성 자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리플의 리플 레저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오토 브리징 기능이 있습니다. 리플 레저 내부의 타일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 두 자산 간의 거래를 요청하면요,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RLUSD랑 유로화를 교환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리플 레저는 직접적으로 RLUSD EUR로 체결하는 경우랑, 그리고 RLUSD XRP, 그리고 EUR로 이렇게 XRP를 경유하는 이런 경우를 동시에 모두 검토합니다. 그리고 XRP를 거치는 경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거래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원장 내에서 가장 깊은 유동성을 갖고 있고요. 기본 가스 토큰으로서 이 속도랑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RLUSD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 XRP를 통한 이 다리 놓기 거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든 거. 결국에 RLUSD를 활용한 결제량 송금이 활성화된다? 그렇다면 그 흐름 뒤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XRP가 같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장 조성자들은 이런 브릿지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XRP 재고를 확보하려고 들 것이고, 이게 바로 XRP 수요를 끌어올리는 이 숨은 동력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RLUSD 성공 자체가 이 XRP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트로이 목마랑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달러 토큰이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서는 XRP 원장이 세계 각국의 돈 흐름을 이어주는 이런 연결고리로 기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리플 레저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 기능 도입 자체가 이 XRP랑 RLUSD의 시너지를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이 리플 레저의 AMM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이용자들은 XRP랑 RLUSD로 구성된 유동성 풀을 만들고 또 거래 수수료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RLUSD처럼 이 가격이 안정된 자산과 XRP를 짝지어 풀을 만들게 되면요, 변동성 자산만 이 쌍으로 묶는 경우보다 위험이 적고요, 예측이 가능한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디파이 수익을 찾아서 이더리움 등으로 떠났던 자본들을 리플 레저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효과를 냈다는 거고, 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연료로 삼은 덕분에 리플 레저랑 디파이가 부활하는 이 디파이 르넥상스 조짐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 속에 예치된 XRP는요, 이 시장에서 잠깐이라도 잠겨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유통량 감소에 따른 희소성 증가 효과도 생기겠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확대는 XRP 브릿지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그리고 XRP 유동성 잠김의 이 선순환 구조가 리플 레저 전반에 깔리게 되면서 XRP의 내재 가치가 과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런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미국 밖으로 돌려볼까요? 글로벌 저택의 가속도, 특히 아시아 중동 측의 움직임들은 XRP한테 또 다른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규제의 물꼬를 틀어주었다면 아시아랑 중동은 실제 사용성 측면에서 앞장서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을 보자면요, 이 일본은 리플한테 가장 견고한 요새랑도 같은 시장입니다. 리플 초창기부터 투자하고 협력해왔던 SBI 홀딩스 영향으로서 XRP가 일본 금융권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 리플과 SBI는 일본 전역에 RLUSD를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었죠. 그리고 2026년 초 공식 출시를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갖춘 나라인데요. 또 동시에 기준만 충족하면 과감하게 혁신을 수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RLUSD가 일본 금융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발행 승인까지도 받을 예정이고, 이렇게만 되어준다면 일본 엔화랑 RLUSD를 리플 레저로 직접 연결하는 이 초현대적인 금융 인프라가 현실화될 거라는 거.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 기준 일본 내부 은행의 80% 정도가 리플의 기술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일본이 리플의 가치의 인터넷, 이 비전을 가장 광범위하게 실현하는 이 시험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리플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의 금융규제청 FSRA 측에서는 2025년 말 리플의 RLUSD 공식 승인된 디지털 통화로 인정을 했었고요. 이렇게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 내에서 RLUSD를 활용한 각종 금융거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도 리플은 바이낸스 블록체인 주간 행사 같은 것들 현재 파트너십을 강화했었죠. 이 알안사리 환전이라거나 후자이라 국립은행 같은 이 걸프 지역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리플넷과 리플레저에 합류하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초고가적 결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이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인근 남아시아로 향하는 거대 송금 시장의 출발지죠. 인도나 파키스탄, 필리핀 이렇게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수요가 막대합니다. 여기서 리플의 솔루션은 이 분야의 확연한 비용 절감 그리고 속도 향상까지도 입증하면서 채택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 이 중동은 이제 리플한테 규제적으로 안전한 안식처고요. 실질적인 사용 사례의 산실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싱가포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리플이 일찌감치 공을 들인 시장인데요. 2023년에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획득한 데 이어가지고 2025년 그 라이선스 범위를 한층 확대했습니다. 이제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기관 대상 암호화폐 중개라거나 결제나 송금 같은 이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싱가포르 금융당국은요, 정말 엄격하기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일단 라이선스를 받으면 사업 전개에 강력한 신뢰 배치가 되어줄 텐데요. 리플이 이런 지역에서 전통 금융권이랑 디파이를 잇는 가교가 되겠다는 전략까지도 내세우면서 이 주요 은행과 기업들과 협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규제 준수를 무기로서 이런 신뢰들이 다른 경쟁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미국의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아시아 중동의 실재산 확산까지도 맞물린다. 2026년을 향한 XRP 슈퍼사이클의 밑그림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정작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 비트코인 18만 달러 발언 자체가 화제를 모은 거 이것도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18만 달러까지 돌파한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 대비 거의 2배에서 3배 수준의 상승세입니다. 역사적으로 강세장의 후반부에는요. 이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더욱더 높은 상승 배수를 보여준 경우가 많았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2~3배 상승한다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XRP도 최소 3배 이상 가면서 과거 최고가인 3달러, 4달러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호재랑 변화까지도 감안하자면요. XRP의 상승 여력은 단순하게 비트코인에 연동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규제 리스크 해소랑 XRP 현물 ETF 도입으로 인한 재평가 효과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 기반의 실제 사용 확대에 따른 가치 상승까지도 고려하게 되면요. XRP 가격이 최소 5달러에서 8달러 사이의 새로운 고지를 밟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슈퍼사이클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부 열성적인 전망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RLUSD랑 XRP를 국제결제의 표준 레일로 채택하게 만든다면요. XRP가 더 이상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연동성 높은 베타 자산이 아니라 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결제 통화처럼 행동할 것이란 주장인 거죠. 이렇게 시장의 상관관계에서 독립된 움직임까지도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XRP 가격이 2자릿수 달러를 도약하는 일도 꿈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것들이 이 시가총액 논쟁입니다. XRP가 너무 오르면은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아니 그게 진짜로 가능하냐? 뭐 이런 회의론들이죠. 하지만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요. 이론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8만 달러까지 도달하면은 비트코인 한 개만으로도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암호화폐 전체로는 5조 6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셈인 건데, 그 안에서 XRP가 시가총액 5천억 달러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시장 파이 대비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XRP 1토큰당 거의 9달러에서 10달러 수준까지 도달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XRP가 2017년 말 불장에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20% 가까이 차지했던 전례가 있었죠.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비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요. 이 리플 XRP의 쓰임새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XRP는 단순하게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라거나 단순 송금만 좌우되는 자산은 아닙니다. 방대한 네트워크 거래량이 받쳐주는 이 실제 사용 기반의 통화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플 레저 위로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흐르게 된다. XRP는 이런 흐름들을 움직이게 하는 본격적인 연료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XRP가 수수료로 소각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일정량 XRP가 반드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들이 XRP 가격의 기본적인 바닥을 형성해 줄 거고 과거처럼 관심이 식으면요. 이 바닥 없이 추락하는 이런 취급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흐름들, 이 기술적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플 레저가 2025년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기술적인 르네상스를 맞았죠.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드린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의 도입입니다. 이 리플 레저가 전통적으로 중앙화 거래소처럼 한계 주문서 기능을 내장한 독특한 원장이었는데 여기에 유동성 풀 개념이 결합하면서 양쪽의 장점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리플 레저의 AMM은요. 연속적인 경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가격 급변을 완화하고 또 슬리피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 미끄러짐이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일 자산 예치도 가능하게 만들면서 기관이나 홀더들이 XRP 한 종목만으로도 유동성 풀에 참여하면서 이자까지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리플 레저를 일종의 24시간 글로벌 FX 마켓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달러 RLUSD 이외에도요. 유로화, 엔화 같은 각 국가의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에 올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 레저가 달러, 엔, 유로를 상시 교환하는 탈중앙화 환율 시장의 역할까지도 겸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요. 이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거. 리플은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XRP 리플 레저의 강점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제하고 여기서 내재된 발행 기능을 활용해서 부동산, 채권, 원자재 모든 것들을 토큰화하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죠. 이미 몇몇 개의 파트너에서는 이 리플 레저에서 금과 부동산 지분을 나타내는 이런 토큰을 발행하면서 해킹 위험을 낮춘 안전한 거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단기 국채가 훌륭한 투자처인데 리플의 RLUSD 준비금에도 이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 리플이 향후에 이 국채 수익을 토큰 홀더들한테 분배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구현된다? 그러면 XRP 생태계 참여자들은 일종의 디지털 저축 계좌를 손에 넣는 셈이 될 겁니다. 이 리플 레저 기반의 달러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실물 국채 이자까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되는 막강한 XRP만의 유인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체인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도요. 이 XRP가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이 리플 레저는 엑셀라 같은 크로스체인 프로토콜과 연동되면서 XRP를 별도의 랩핑 없이 이 다른 체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XRP가 고유 네트워크를 넘어서 이더리움 같은 이 외부 생태계랑 자산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곧 출시될 리플 레저 EVM 사이드체인은요. 본격적인 결정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사이드체인이 가동된다? 개발자들은 리플 레저 상에서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를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될 거고 이게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별다른 학습 곡선 없이 XRP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XRP에 대한 개발 수요 그리고 활용 사례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포석이겠죠. 정리드리자면요. 이 기술적 업그레이드들 역시 XRP의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시킬 거고 이번 사이클의 내러티브를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적으로 봤을 때 2025년 말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준비된 암호화폐 시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비트코인 18만 달러라는 숫자는요. 단순하게 표면적인 가격 목표일 뿐인 거고 그 이변을 보셔야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기관 자본의 물결들이 밀려들 통로가 열릴 거고 이 실제 사용을 담보할 기술 인프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는 그 파도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배와도 같다라는 거. 과거에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이 규제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관의 썸머 즉 제도권 자본이 주도하는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리플과 XRP는 더 이상 암호화폐 랠리의 주변부 참가자가 아니라 규제되고 활용되면서 제도화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핵심적인 건축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향한 이번 사이클은요. 단순 투기적 불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설계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릴 거예요. 이 갈링하우스의 예언 같은 이런 발언들을 알고 보면요, 이미 예고된 판세를 읽은 이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흐름이 수면 위로 드러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표면 뒤에 숨어있던 큰 그림 읽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하락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요, 이 뭔가를 더 잘해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던 것들을 멈추지 않는 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 이 시장이 하락할수록 마음은 더 빨리, 더 크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럴수록 평소의 루틴과 계획은 한 개씩 무너지기 쉬워지는데요. 이 사실 꾸준함이라는 건요,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순간에도 작은 기준을 계속 지켜내는 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요,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덜 흔들리려고 버티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 이 버틴다는 건 참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들어 있습니다. 당장 뭔가를 바꾸고 싶은 이런 충동을 참고, 불안해서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춰보고, 이 남들이 다르게 움직여도 나의 속도를 지키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 나만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하락장 속에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먼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텐데요.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흔들려도 예전처럼 크게 휘둘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바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줄 거라는 거. 이 시장은요, 항상 하락 구간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들리게 만들고, 또 신기하게 위험하다, 공포다, 도망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뉴스나 SNS, 유튜브 등에서 공포, 위기, 폭락 이런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 그때가 오히려 저점 신호에 가깝습니다. 또 반대로 상승, 폭등장, 불장, 앞으로 더 간다, 이런 리플 10,000원 간다, 50,0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오히려 고점 신호에 가깝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원칙 매매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상승장의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유리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 하락장에서요, 꾸준하게 분할 매수, 원칙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바닥에서 손절 매도하면 결국에 떨어졌을 때 팔고요,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는 이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꾸준함을 대단한 재능처럼 이야기하시죠. 사실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방향성을 완전히 잃지 않는 거, 이 정도만 하셔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하락장 속에서 이런 힘들 한번 만들어 두시면요,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을 만나시더라도 그 흔들림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가장 조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고, 이런 힘의 시작은 언제나 이 불편한 하락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이 크게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이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 정말 많죠. 이런 환경에서 모든 것들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이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방에 볼 수 있도록 유역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세요. 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시는 멘탈 안전장치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서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아이작 뉴턴의 말인데요. 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로 국부 펀드라는 더 큰 거인이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 끝에는 단순한 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 리플 XRP가 놓여 있습니다. 거인들이 닦고 있는 이 길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만이 이 다가올 미래의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뉴욕에서 열린 딜북 서밋,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이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는요. 이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디지털 자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황이고, 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6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8만 달러대까지 조정을 받는 중이었는데, 레리 핑크 측에서 이런 변동성 속에서 뜻밖의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바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부 펀드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점진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장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이 발언 자체가 단순한 코멘트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그리고 그 흐름의 끝자락에 리플 XRP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번 발언 이후에 금융계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숱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공포의 자산이라고 칭하면서 이 지정학적인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가 시장 투자자들을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비트코인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라거나 헤지펀드가 아니라 국부 펀드라는 부분입니다. 이 국부 펀드가 한 국가 정부가 소유한 초대형 투자 펀드로서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엄청난 세월을 내다보는 초장기적인 안목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죠. 이런 거대한 자금이 이 8만에서 10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두 가지 정도를 시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가격대가 향후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일종의 기저가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대기 자금들이 현재 시장에 상당히 막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암시겠죠. 실제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측에서는 이 현재도 대기하고 있는 국부 펀드가 다수 존재한다고까지도 언급 남겼습니다. 이 머지않아서 더 많은 자본들이 시장에 비트코인에 리플에 점진적으로 들어올 것임을 예고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하게 이 레리 핑크의 말만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레리 핑크가 왜 하필 이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따졌을까? 이 뒤에는 이번 움직임의 지정학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서방 세계의 금융제재 리스크, 그리고 달러 중심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계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드러난 사례로서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 측에서는요, 블랙록이 현재 준비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바달라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시장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 PIF, 카타르의 투자청 QIA, 그리고 쿠웨이트의 투자청 KIA 여러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걸프 지역 다른 거대 펀드들이 바로 이 익명성의 매수 주체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들은 왜 비트코인을 매수할까요? 1차적인 이유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해지, 즉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2차적이면서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존재한다는 거. 이 바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선점인데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입장권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은 이 자산을 활용해서 실물 경제를 어떻게 블록체인 위로 옮겨놓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 자산을 토큰화하면서 이 디지털 레일 위에 올리는가에 달려있다는 거. 바로 이런 지점에서 블랙록과 리플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한 자금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디로 향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블랙록의 토큰화 프로젝트랑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는 이런 접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레리 핑크가 언급한 익명의 고래들, 즉 걸프 지역 국부 펀드들의 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분석해보자면 이들은 단순한 재무적인 투자자 정도가 아니라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플레이어들입니다. 한 군데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아랍에미리트의 무바달라인데요. 이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는 저희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요. 이 무바달라의 행보가 단순한 수익 추구 정도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가요. 자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한 조각, 바로 리플 XRP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무바달라의 근거지인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리플이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전 세계 최초로 승인한 규제 지역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 무바달라가 투자한 블랙록의 암호화폐 자산이 향후에 ADGM의 규제 환경 안에서 리플의 인프라를 통해서 이 결제랑 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이 디지털 경제 전략을 생각해봤을 때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 PIF입니다. 약 9천억 달러, 한화 1천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PIF는요. 이 사우디의 국가 비전인 비전 2030에 따라서 석유 의존에서 탈피하고 이 첨단 기술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우디가 이미 2020년 자국 중앙은행 SAMA랑 아랍에미리트의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아버를 통해서요.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효율화에 사우디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리고 블랙록 측에서는 현재 사우디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에도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레리 핑크 CEO 본인도요, 이 사우디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행사에 자주 얼굴을 비추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에 PIF가 레리 핑크가 언급한 익명의 매수자 중 한 개라면요, 이들이 비트코인 보유를 넘어서 블랙록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토크나 펀드 BUIDL까지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최대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우디의 막대한 오일머니가요, 블랙록의 온체인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시나리오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 카타르 투자청이랑요, 쿠웨이트 투자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타르 투자청은 약 4,7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뒷받침할 하드웨어 인프라를 미리 장악하는 행보인데요. 향후에 전 세계 금융망이 블록체인으로 이행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 기반 시설을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전략이겠죠. 쿠웨이트 투자청 역시도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서 이 핀테크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대 자금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부다비의 아부다비 투자청 ADIA인데요. 약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중 하나로서 전통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해당 ADIA도 이 무바달라랑 마찬가지로 아부다비 ADGM이라는 동일한 규제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해당 ADIA까지도 이 암호화 자산 토큰화 시장에 뛰어든다? 그렇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만큼 돈의 규모가 엄청나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걸프 지역 국부 펀드들은 각기 다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 인프라 선점이라는 이런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의 한가운데 리플 XRP라는 기술과 네트워크가 놓여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시선을 다시 블랙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레리 핑크의 깜짝 발언이 사실 블랙록 전략의 서곡일 뿐인데요. 블랙록의 진짜 목표는요, 비트코인 ETF나 몇 조짜리 자금 유입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토큰화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토큰화 구상의 중심에 리플 XRP의 기술 파트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2024년 이 블랙록 측에서 BUIDL 펀드라는 이례적인 상품을 출시했었죠. 미국 단기 국채랑 현금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면서 운영하는 이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달러화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24시간 365일 1년 내내 실시간 거래량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실험은 곧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을 했다는 거. 이 블록체인 상에서요, 토큰을 사고 파는 건 가능했었는데 막상 이거를 전통 금융망의 현금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이랑 밤에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 기존의 은행 결제방 스위프트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그때는 토큰을 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장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 이런 유동성 단절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그리고 블랙록이랑 파트너사인 시큐리타이즈 측에서는요, 이 문제를 풀 열쇠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달러랑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 가치가 안정적이고 24시간 이동이 가능한데요. 토큰화된 펀드 지분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면은 더 이상 시간 제약을 받지 않겠죠. 여기서 등판한 것이 바로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요, 이 블랙록과 리플을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가 되겠죠. 블랙록의 토큰화 파트너인 시큐리타이즈 측에서는 2025년 이 하반기부터 리플과의 협력을 통해서 BUIDL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 지분을
RLUSD로 즉시 상환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말씀드리자면요, 이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랑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가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말씀드리자면 무바달라 같은 국부 펀드가요, 블랙록의 BUIDL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평소에 이 토큰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에 투자가 된 안전자산으로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주말 갑작스럽게 대규모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전 같았으면은 이 전통 금융망이 닫혀 있어가지고 발만 동동 굴렀겠죠. 한마디로 돈이 묶여있는 겁니다. 이 평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 이 시큐리타이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동이 된다면은 BUIDL 토큰을 동일한 가치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각적으로 교환해버립니다. 그 결과로서 국부펀드는 달러랑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 RLUSD를 손에 넣게 되고, 그렇다면 또 이걸 활용해가지고 리플의 리플 레저를 통해가지고 전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전송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약드리자면요, 블랙록의 펀드 자금이 리플의 네트워크로 즉각 갈아탈 수 있는 이 다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께서 이런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사용하는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인데 정작 XRP 코인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뭐 언뜻 타당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국제 금융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갖춰졌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XRP한테 엄청난 호재겠죠. 왜 그런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동성 파이프라인 확대 측면입니다. 블랙록의 BUIDL 펀드는 기관 투자자 대상 상품으로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RLUSD라는 이런 형태로서 리플의 리플 레저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만큼 리플 네트워크가 글로벌 자금의 거대 관문이 된다는 의미겠죠. 월가의 달러 자금이요, 리플 생태계 안에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국부 펀드들 같은 경우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달러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로나 엔, 위안 같은 이 주요 법정 통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토큰화된 금이라거나 원유 같은 이 실물 자산까지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렇게 이질적인 자산들 사이를 교환하고자 한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간에서 두 자산의 가치를 연결해줄 다리 역할이 통합니다. 리플 레저에는 자동 경로 찾기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서로 바로 교환하기 어려운 두 자산이 있을 때 이 중간에 유동성이 풍부한 경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가상자산 중에 하나인 XRP는요, 이 자동 경로의 최적의 브릿지 통으로서 설계되어 있다는 거. 결국에 다양한 자산 간의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XRP는 그 뒤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쓰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XRP의 수요랑 활용도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그림에서 XRP의 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레디핑크가 언급한 국부 펀드의 매수가요, 리플 XRP한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가격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XRP라는 자산의 성격 변화, 일종의 재평가에 가깝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투기적 성향의 알트코인으로 치부되던 XRP가 이제부터는 거대 자금의 유틸리티 자산, 즉 실제 쓰이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이에 따른 국부펀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해볼까요? 크게 3단계 정도의 로드맵으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1단계, 바로 지금 진행 중인 단계인데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정학적인 불안이랑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 즉 공포자산으로서 확보하는 단계인데요. 그리고 2단계, 2025년에서 2026년 본격화될 흐름입니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큰화된 자산에 투자하는 건데,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이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상에 올려가지고 24시간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든 펀드들, 여기에 대해서 국부펀드의 자금에 투입되겠죠. 이어서 3단계, 다가오는 2026년 이후입니다.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들을 열심히 굴려나가면서 국가 간의 자금을 주고받는 결제 인프라로서 리플 네트워크를 채택하는 단계인데요. 이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과 리플 레저가 국부펀드 사이의 국제 결제망으로 활용되는 거고,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XRP는 더 이상 일반적인 알트코인 따위나 송금코인으로 불리지 않을 겁니다. 이 국부펀드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대 자금을 실시간 처리하는 그야말로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서 엄청나게 격상되는 셈이겠죠. 물론 이런 종류의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전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규제 측면의 확실성과 기술적인 신뢰성인데요. 이 보수적인 국부펀드가 안심하고 참여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겠죠. 이 리플은 이 두 가지 면에서 현재 거의 유일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법적 공방을 거치면서 XRP의 증권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아랍에미리트의 ADGM이라거나, 그리고 두바이의
DIFC, 영국 금융당국까지도 이 주요 허브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규제 리스크를 낮췄습니다. 기술적인 신뢰성 면에서도 리플 레저는 지난 10년 이상 단 한 차례의 다운타임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검증된 네트워크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다룰 때 이런 안정성은 필수인데요. 확장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리플 레저가 초당 1,500건 이상의 트랜지션을 처리할 수가 있고 수수료까지도 몇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메인넷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속도랑 효율성입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이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규제 명확성, 인프라 신뢰성, 확장성까지도 두루 갖추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국부 펀드들이 채택할 만한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시중에서는 블랙록이 XRP를 직접 대거 매수하고 있다라거나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런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따져봤을 때 현재까지 블랙록이 XRP ETF를 신청했다라는 공식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그레이스케일 포함해가지고 몇몇 다른 자산 운용사들 측에서 XRP 현물 ETF 승인 신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루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블랙록의 전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블랙록이 XRP를 굳이 직접 보유한다라거나 투자 상품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토큰화 상품에 굴리는 엔진 오일로서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블랙록이 비트코인처럼 이 리플 XRP 자체를 사들여서 가격을 띄우는 방식이 아니라요. 리플 레저랑 RLUSD를 자신들의 금융 인프라에 깊숙이 내재화시키는 이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XRP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테마성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훨씬 더 강력한 호재겠죠.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기반 기술로 채택되면요. 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락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뉴스 한 방에 출렁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게 더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 조각, 이 지정학적인 맥락을 살펴봐야겠죠. 걸프 국가들을 비롯한 신흥 경제권의 국부 펀드들이 왜 하필 미국 주도의 기존 금융망을 대체할 중립적인 결제 레일을 찾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최근에 브릭스에 가입하는 여러가지 미국 1급 패권의 균열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거대한 달러 자산, 특히 미국 국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딜레마인 것이죠. 달러 기반 자산은 포기할 수 없겠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망 스위프트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제재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리플 XRP, 리플 레저 같은 민간 분산형 결제망인 거고, 리플은 미국 기업이 개발한 솔루션이지만요. 그 운영망인 XRP 리플 원장은요. 탈중앙화 오픈소스로서 움직인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스위프트처럼 특정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지 않는 이 중립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의 국부펀드 입장에서도 바로 이런 점들이 매력적이에요. 이 달러 자산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자금 이동만큼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자국 주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런 글로벌 기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면 전략을 펼쳤습니다. 한쪽으로 미국 규제 준수를 철저히 하면서 미국 월가의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중동과 아시아 신흥시장에 저렴하고 빠른 국경 간의 결제망을 제공을 하면서 일종의 금융 외교를 펼친 셈인데요. 그 결과로서 리플은 현재 서구권 기관 투자자들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모두에게 매력적인 파트너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 만약에 레리 핑크가 언급한 국부 펀드들의 거대 자금들이 실제로 리플의 네트워크 위에서 오가게 된다면은 XRP는 자연스럽게 달러 세계랑 탈달러 세계를 연결시키는 교량 통화,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 통화 중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결국에 레리 핑크 블랙록 CEO의 한마디로 촉발된 익명의 국부펀드 비트코인 매수 뉴스는요, 이 단순한 시장 해프닝이 아니었다라는 거,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판도의 변화, 즉 거대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사이를 이동시키는 서막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공포의 자산으로 시작된 자금 흐름들이 이제 토큰화된 실물 자산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유틸리티 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교차로 한복판에는 우리의 리플 XRP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 핵심만 추려가지고 요약드려보자면요. 먼저 아부다비의 무바달라, 이 사우디의 PIF를 포함해가지고 걸프 지역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여겨서 현재 8만 달러, 9만 달러 선에서 대거 매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구축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성공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시큐리타이즈랑 함께 전통자산 토큰화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이 금융 인프라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리플 XRP가 블랙록 토큰화 펀드의 유동성 출구로 채택이 되면서 미국 월가,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포함해서 중동까지도 연결시키는 이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구조 속에서 XRP는 단순한 송금형 알트코인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이동을 중개하는
브릿지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한마디로 국부 펀드들의 공포의 자산 매수가요, 유틸리티의 자산 활용으로 전환될 때 그 최대 수혜자는 그들이 새롭게 깔고 있는 인프라의 중심에 서 있는 리플 XRP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금융지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뒤에서 움직이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국부펀드들이 왜 리플과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지정학적인 기술적인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들이 다가올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2025년 이 국부펀드의 대전환이 시작된 이번 해가 머지않아서 금융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원년으로 기록될 겁니다. 하락장에서 뭔가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조용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가장 멀리 가십니다. 이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바꾸고 싶어지고 또 무언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런 순간일수록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필요한 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의 꾸준함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시간에 가깝고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는 나의 수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게 될 줄 아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쌓인 사람은 그 다음 상승장에서 그 누구보다 차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고점에 매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 감정이 강할수록 오히려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요, 또 반대로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에 걱정만 하다가 결국에 저점에서의 추가 매수 타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매번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고, 하지만 이 숫자의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지 못하신다면요, 원칙 매매를 활용해서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리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상향의 시장의 원리를 잘 살려서 나만의 원칙 매매의 길에 대한 이 자신감을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 보통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하락장을 지나면서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다, 이런 경험들이 투자자의 중심을 만들고요, 또 그 중심이 있어야지만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기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돈을 잃는 구간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구간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느냐가 앞으로 어떤 투자자가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조금씩 흔들리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또 불안해하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조용하게 자기 자리에 머무는 그 시간대, 그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빠르게 방향을 튼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시간 속에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정말 넘쳐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안고 날 때 가장 높이 솟아오릅니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인데요. 이 지금 시장에 불어닥친 전쟁의 공포랑 규제라는 역풍을 봤을 때 이 준비되지 않은 가짜들은 추락하겠지만요. 규제 명확성과 실제 사용이라는 이런 단단한 줄을 진 XRP는 이 거센 바람을 타고 누구보다 높은 곳으로 비상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다가오는 12월 11일 미국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이죠. 일각에서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 자체가 단순한 정책 발표 그 이상입니다. 이제 긴축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한번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신호가 특히 리플 XRP 같은 결제 정산형 디지털 자산에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 그 이유는요.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금들이 고위험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 성장성이 있는 제도권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XRP 현물 ETF 출시되면서 큰 자금 유입들이 이루어지면서 XRP가 더 이상 투기성 코인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도 규제가 막지 않는 자산, 이런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번 금리 인하 신호 자체가 XRP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XRP에 대한 잠재 수요 기반을 넓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차기 연준 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공개적으로 미국의 경제에는 더욱더 많은 달러 유동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여기서 파생되는 시나리오가 단순합니다. 내년 상반기 조건만 맞는다면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QE까지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QE가 재개됐을 때 자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가장 혜택을 볼 자산이 바로 이미 제도권에 편입된 디지털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이 범주 안에 XRP가 확실히 포함이 될 거예요. 이 XRP 같은 경우는 미국 SEC랑 소송 종료되면서 규제 명확성을 얻었죠. 그리고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기관 자금이 들어올 통로를 확보를 했고, 이 국제 결제망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제 사용 시나리오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시작된다면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의 조건이 명확해진다라는 거. 이 규제가 명확해야 되고요. 또 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사용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점이겠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리플 XRP라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 전쟁이라거나 군사충돌 소식은요, 언제나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시장 투자자들은 불안감으로 인해서 안전한 자산으로 대피하려고 할 거고, 이런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XRP는 이런 상황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서 당장 암호자산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국경을 넘는 결제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가동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른 문제가 부상합니다. 이 전쟁이라거나 제재라거나 이 송금 제한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수록 기존의 전통 금융망들은 느려지고 또 단절되기도 쉽겠죠. 이럴 때 탈중앙화된 글로벌 결제망의 가치가 부각이 된다라는 거. 즉 겉보기에는 XRP에도 악재인 것 같지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XRP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장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악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투자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MSCI 지수 편출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더 나아가서 MSCI가 글로벌 지수 산정 시에 기업들의 암호화폐 보유량 제한 규정까지도 도입할지 모른다는 우려인데요. 이게 단순한 악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관들의 암호화폐 보유 비중을 강제로 줄이는 이런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마침 막 현물 ETF를 출범시킨 자산들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패시브 자금 유입이 축소되는 이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XRP가 다시 특이한 위치에 놓입니다. 현재까지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XRP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요. XRP와 관련된 ETF로의 자금 유입도 이제 성장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MSCI의 암호화폐 보유 제한 규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보유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어떤 자산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기관은 절대로 규제 리스크가 높은 알트코인에
끝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규제가 불확실한 코인, 이 당국과 마찰이 있는 코인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겠죠. 반대로 규제 명확성, 그리고 소송 리스크 해소라거나 은행까지도 이 기존 금융 인프라 편입 가능성을 갖춘 자산들만이 최후까지 포트폴리오에 남게 될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바로 리플 XRP인 거고, 결국에 MSCI발 규제가 강력해질수록 이 준비가 안 된 알트코인들은 탈락하겠죠. 하지만 리플 XRP 같은 제도권형 알트코인들만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예상이 된다는 거. 현재 시점 호재는 XRP의 미래 시장을 넓히고요. 악재는 XRP의 경쟁자를 줄인다는 거. 이 지금 벌어지는 호재랑 악재가 표면적으로 엇갈려 보인다라고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두 XRP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이 시장 변동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야말로 핵심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돈의 방향성이 바뀌는 순간 제도권에 편입된 자산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재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XRP가 중심축 위에 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